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SSF 워크샵 겸 사실상 이제 이 내용이 제가 강의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의 아마 제일 끝단 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왜냐면 한번 찍어 놓으면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좀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다음 기수 때 들어오는 친구들이 같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매년 같이 반복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할 때 정리해서 수업이랑 같이 연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가 공모전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 영역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랑 사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 소모임이 앞으로 어떻게 해왔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 방향 이런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 수업하시는 사육지융합전공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 내용과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함께 섞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포기평 수업 안 들은 친구 2명 들었고, 그지? 2명 들었고, 나머지 이번 학기 신청하는 친구 있다 혹시? 포기평 수업은? 민성이 있고 둘 정도? 지금 희진은 안 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되겠구나. 그거 자산으로 되지. 하게 되면 자산으로 되구나. 실습까지는 실습을 나갈까요? 따로? 나중에? 보고 이게 저희 학과는 포기평 수업을 듣지 않으면 실습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대부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꼭 이거는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닌데 대부분 실습 기관이나 선생님들도 포기평 수업을 하고 다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잠시 이제 한 건 했는데 여러분이 사회복지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유일하게 거의 100% 배운 내용을 100% 쓰는 과목이 이 과목밖에 없어요. 실습 나가서. 그래서 포기평 관련된 수업은 듣고 가시니까 꼭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동아리 이야기하고 좀 뒷부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크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이제 올해 4기째 맞이합니다. 4기째. 제가 사육지 융합전공 만들기 전에 행정학과 있을 때부터 2007년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됐는데 저희가 이제 1기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컨스트럭션으로 했고요. 지금 우리 1층, 2층에 여기 화면에 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 사실 우리 1기 때는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는 않고 재밌게 열심히 했고 물론 이때도 우리가 공모전도 나가고 했습니다. 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다 떨어졌으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성과가 없어서 굉장히 좀 우울했었는데 우리가 2기 때 하나, 둘, 셋, 4개 정도 공모전을 입상을 했습니다. 자발상 1개랑 여타 기타 등등 우수상도 받고 장려상도 받고 했어요. 그때 2기 때 시작했을 때 참여했던 인원이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작았죠. 저희과 학생들이 얼추 합치면 350명 정도 됐는데 350명 중에서 한 2명, 3명 했으니까 몇 프로니? 한 1% 정도 되구나. 그죠? 1% 정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이런저런 관련된 친구들하고 상 보면 뭐 이런 상도 있었고 똑같이 해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제 기억에 장관상 한 2개 정도 받았던 것 같고 시장상도 있었고 우수상, 장려상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받아왔던 상 개수나 이런 걸 보면 역대 저희 과가 받았던 모든 상을 다 합쳐도 지난 SSF가 받은 상이 대외적으로 더 많아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행정학과가 받았던 모든 상을 합쳐도 SSF가 지난 3년간 받았던 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관상 3개, 시장상 1개, 총 4가지 가장 큰 역대 가장 많은 상을 받아왔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건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고, 그 다음에 다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올해는 사실상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올해는 원체 변동이 너무 많고, 작년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대회들이라든지 공모전이 정상적인 이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 이 워크숍도 3월이나 4월에 했어야 될 워크숍을 지금 8월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올해의 흐름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도 뭐 좀 준비하는 친구들, 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니까 조금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사실 뭐 올해 아무것도 못해도 사실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뭘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상품도 아니라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여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모임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라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어진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을 워커라고 하죠.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해요. 근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도전하는 사람들, 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우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 보고 일꾼이라고 그러나? 아무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예쁜 무언가 멋있는 걸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지칭하나요? 아니요. 보통 그렇게 일꾼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디자이너, 예술가, 운동선수, 탐험가, 과학자, 학자, 소설가, 우리 이런 말 쓰지 일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일꾼들은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1부터 10까지 주어진 일을 하고 1에서 10까지 일을 루틴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냥 잘 해내면 그 사람의 임무는 완벽하게 수행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부산역 간다고 치자. 그럼 택시를 불러요. 택시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부산역까지 30분 안에 잘 가시면 그냥 그 아저씨는 100점짜리 운전기사예요.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학자로서 연구 안 해. 앞으로 5년간 연구를 하지 않아. 여러분 열심히 가르치고 땜빵 안 내고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 과제 잘 내고 등등등 하고 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 잘려요. 전 잘립니다. 왜 그럴까? 미연아, 왜 그럴까?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연구하면 잘리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안 잘리잖아. 중학교 선생님은 애들 열심히 잘 가르치면 훌륭하게 박수 받잖아. 난 훌륭하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나 잘리냐고 5년 뒤에. 그죠? 민성아, 나 왜 잘려야 돼? 나 열심히 했는데. 그쵸? 일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work이라는 말은, worker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말은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자기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고요. 자기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면 100점짜리 공무원입니다. 아시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퍼블릭 오피서, 그러니까 영어로 퍼블릭 오피서 공무원들은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내가 그 기준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워커라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공무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해요.
기준에 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프로젝트라는 것은, 공모라는 것은 처음부터 기준에 임해서 달성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꾼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던 무엇이라면 나는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도전의 반대말을 기준이라고 불러요. 내가 기준에서 살 것인가 도전에서 살 것인가는 전혀 다른 영역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혹시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기준에 임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공무원이죠. 내가 공무원의 영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동아리에 앉아있으면 걔는 미친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임하는 사람과 여기에 임하는 학생들과 함께 하려고 이 동아리를 운영하고 만들어 가는 거지, 기준에 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생각이 없어요. 왜? 제가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록 저는 공무원이지만 저는 공무원보다 학자의 삶이 더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교육 공무원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 그냥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면 5년 뒤에 잘린다고. 그쵸? 전 열심히 기준대로 여기 학생들만 열심히 5년 뒤에 가르치면 저는 잘려요. 그러니까 학문에서 연구라는 것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도전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게 논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 논문이 아니고 기준대로 쓰는 게 뭐지? 그럼 보고서죠. 보고서를 쓰는 것과 논문을 쓰는 건 개념적으로 아예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만 쓰면 잘린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도 여러분 가르치고 행정을 다 보고서 써요. 근데 그것만 쓰면 5년 뒤에 잘린다고. 무조건 잘려요. 논문 안 쓰면. 그러니까 저한테 공무원의 역할은 1할도 채 안 돼요. 9할 이상은 연구자 일입니다. 왜? 내가 공무원 일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쉽게 안 잘리지만 연구자 일을 안 하면 제 임용 탈락돼요. 아시겠어요? 다시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이 아니라 도전에 임하고 여기서 성취하는 삶을 사는 거지 달성하는 삶이 아니에요. 달성과 성취를 제가 분리해 놓을게요. 성취라는 것은 내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달성은 뭐다? 그냥 하면 달성이에요. 여러분 보고서 써서 보고서를 잘 쓰냐 못 쓰냐는 말할 수 있지만 보고서 썼다고 하면 그냥 보고서는 달성된 거예요. 그 보고서가 하이 퀄리티다, 로우 퀄리티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보고서를 달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문책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무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등등등등등. 물론 이런 거지. 가가가만 종이가 가가가 나나나나 이거 쓰면 안 되지. 이건 달성이 아니지. 어쨌든 쓰겠었어. 그러면 그건 달성이야. 근데 도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달성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짝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달성하면 뭐해? 달성하면 뭐해? 떨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성취만이 내가 이렇게 상 받는 것만이 오롯이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밑에 한 줄 이렇게 적어놨잖아. 과정의 중요성은 실패와 성공에 대한 복기로만 가치를 가진다. 우리가 우리말을 해요. 달성,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어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한 번씩 들어봤지? 그거 안 들어본 사람 있니?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과정의 중요성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도대체 과정이 왜 중요한지. 저도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과 제가 생각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은 좀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재혁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떨어졌어. 난 열심히 했으니까 내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열심히 안 한 사람 어딨어? 내가 까놓고 얘기하잖아. 우리 학교 좀 왔어. 우리 학교 왔는데 열심히 안 해가지고 우리 학교 오늘 있니? 다른 말 하자. 서울대, 연대, 고대 떨어진 애들 있다 진짜. 걔가 열심히 안 해서 떨어졌어? 아니 그렇게 떨어진 애는 없어요. 다들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한 게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과정의 중요성 자체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안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헛소리입니다. 그럼 왜 중요해?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건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내가 실패했거나 성공했다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를 복기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 성공했구나. 아, 내가 성공했을 때는 요 포인트가 좋았구나. 하다못해 내가 그날 성공했을 때 발표를 봤을 때 그 옷 입었어. 근데 그 옷 입고 가야지. 그게 중요하다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도 안 중요해요. 왜? 다 열심히 하니까.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건 디폴트 값이에요. 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어요. 거기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열심히 한다를 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넘어갔니? 20분 넘 됐어? 20분 손으로 말해줘야 돼? 아, 제가 좀 편집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가장이 중요하려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프로세스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이론에서 그런 말 나오죠? 체계이론 배웠잖아? 민성아, 체계이론 배웠니 혹시? 체계이론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오는 거?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을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때 피드백을 반드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지 내가 다음번에는 저희 집 안 하지. 다음번에는 이거 해가지고 똑같이 해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피드백,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남이 주는 피드백도 있지만 내 자신이 반드시 내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알고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성공은 운으로 끝나버려요. 다시 그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 과정의 중요성은 다시 말하지만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성공과 실패했을 때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만 있어요. 그게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해본 사람들은 이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십 번 떨어져가지고 이 과정의 기록을 반복하고 적어놓은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우리가 성취라는 것을 1과 0의 영역으로 두어 봅시다. 성취, 달성했다, 안 했다. 혹은 뭐 공모전 나가서 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아니면 푸겟병 수업에서 A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를 1과 0으로 둡시다. 그러면 우리는 한 이 정도가 생각해요.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PPT 만드는 능력, 글 쓰는 능력, 내 아이디어 개발하는 능력, 플러스 나의 노력.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0시간 투자했냐, 20시간 투자했냐. 그리고 많은 애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교에 왔으니까 이거는 대충 비슷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1, 2 될 거야. 그리고 내 노력이 한 20 정도 되었으니까 난 당연히 A 맞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멍청한 생각이에요. 세상 멍청한 생각. 이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자꾸 딴짓을 하게 돼요. 우울해진다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플러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곱하기예요. 곱하기라고. 이게 플러스라고 내가 지금 함수식으로 적어놨는데 사실 함수식이 아니라 이게 곱하기식으로 되어 있다고.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타고난 능력, 노력, 운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셋 중에 하나가 빵이면 얼마야? 빵이에요. 정확하게 빵입니다. 자, 내 이 이야기를 여러분 좋아하는 공무원 시험에 빗대서 한번 이해해 줄게. 공무원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너 행정학과 아니니? 바로 안 나와? 아니 1초 만에 너 왜 저 딴 생각해? 아니 세상에 공무원 시험 뭐 상대평가가 어딨어? 상대평가잖아. 되게 구급 공무원 시험에 뭐 그거 있니? 그거 뭐냐? 몇 점 이하는 다 떨어진다 이런 거 있어? 없지? 과락 없지? 내가 알기로는 과락이 없어. 공무원 시험에는 있니? 없지? 사회복지사 시험에는 과락이 있어요. 한 과목에 몇 점 이하 떨어지면 그냥 과락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 시험 과락이 없어요. 그쵸? 그럼 이건 절대적인 상대평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국어공무원 시험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상대평가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논한다고 했을 때 진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보다도 조금이라도 똑똑한 애가 그에 만약에 한 명이 더 있으면 내가 붙어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냥 떨어집니다. 그 똑똑한 애가 한 명 발생하는 게 나의 의지대로 돼? 안 되죠? 안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올 때 수능 몇 명 봤어? 한 50만 명 봤나? 그거 치지 않아. 50만 5만 명 치줄게. 아니, 넉넉 잡고 60만 명 쳐줄게. 내가 이제 썼다 60만 명 해줄게. 제가 수능 볼 때 한 83만 명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대충 때려잡아도 여러분들이 한 23만 명 정도 많죠? 그럼 23만 명에서 대충 10%만 하면 얼마야? 23,000명이에요. 그치? 23,000명이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니들이 나 때 봤으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못 앉아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나보다 운이 좋아? 나빠? 더럽게 운이 좋은 거예요. 정말 더럽게 운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상대 평가의 영역에 있을 때는요, 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관점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시면 자꾸 나를 탓하거나 세상만 탓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타고나게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타고난 능력이 없을까? 부모를 원망하거나, 나 진짜 노력했는데 안 돼.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인가 봐. 난 죽어버려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능력이 타고난 게 이밖에 없어. 그리고 안 돼. 그럼 결론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나에 대한 좌절밖에 없어요. 한계가 더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계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계가, 이 운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어떤 상대적 평가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하나 들까? 내가 아는 어떤 한 학생은 작년 2019년 여름부터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학원도 다니고 등등등해서 내가 봤을 때 될 것 같았어. 진짜 능력치, 외모치 다 됐거든? 딱 올해가 뭐 터졌지? 코로나 터졌어요. 걔가 항공사업 스튜디오스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걔가 능력이 없어서 노력을 안 해서 지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 큰지 알겠죠? 이제 대충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니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해요. 앞에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어떤 운이라는 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운이라는 건 로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평생 좌절해요. 평생 좌절합니다. 내가 운이라는 어떤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어떤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나한테 돌리거나 외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다? 나만 우울해져요. 나만 세상에 대한 분노밖에 안 끌어올라요. 왜 이렇지라고 생각밖에 안 합니다. 설사 내가 열심히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 때문에 밑으로 가거나 역으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운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에 다 운이다. 그러면 로또만 사야지.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뭘 하겠어. 어떤 사람은 이 식으로 보면 뭔가 열심히 하면 이걸 다 플러스로 내면 10, 20, 30, 40 돼가지고 나는 90, 너는 80, 그러니까 난 내가 되겠지. 80보다 90이 높으니까 나는 99좀 채웠어? 되겠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달성에 대한 관념을 학문적으로 보면 일종의 이러한 이건 로지스틱 함수라고 부르는데 로지스틱 함수로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여기까지 쭉 왔을 때 여기까지가 1이고요. 여기까지가 0.00099, 0.00008, 0.007, 0.000에서 0이 0이에요. 0에서부터 0.000000009는 미안한 1이야 아니야. 0.0000000 아니 0.099999999는 0에 가까워 1에 가까워. 1에 가깝지. 그래도 6이라고. 아시겠어요? 0.999999999는 1에 정말 가까웠거든요. 0과는 정말 멀고 그래도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빵이라고. 근데 이 임계치를 넣어보면 드디어 1이래요. 임계치를 넣으면 1이 된다고. 제가 유학 갈 때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가 유학 갈 때 유학 가는 영어 기준에 이게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그때 기준이 아마 맞을 거예요. 토플 87점인가 2점인가 제가 오래전 기억이 안 나요. 87점만 치자. 88점만 치자. 88점 이상 되면 더 이상 영어 성적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토플이 지금 120점 만점이거든요.
88점이나 120점이나 똑같아요. 근데 87점은 학교를 쓰지를 못해요. 생각해봐. 88점하고 120점은 몇 점 차이 나? 나 지금 22점 차이 나나? 32점 차이 나나? 32점 차이 나고 87점하고 88점은 1점 차이 나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아니 1점하고 30 몇 점 차이면 1점이 더 가깝잖아. 왜 이걸 왜 더 인정 안 해줘? 라고 묻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임계점을 넘은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10점이 차이 나든 20점이 차이 나든 30점이 차이 나든 그걸 같게 보고요. 임계점이 넘지 않은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즉 1과 100은 같고요. 0.999와 1은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지 않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내가 유학을 못 갔지. 그렇지? 내가 우리 기준에서 1.2점밖에 안 높았는데 나보다 훨씬 내 친구들, 내 동료들, 나보다 영어 성적이 높은 애들은 나보다 점수가 훨씬 높았어요. 근데 넘으면 다 똑같다고. 우리가 수능을 받고 뭐 학교 성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임계점 넘어서 점수가 같다고 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너한테 다르게 볼게. 1000억 가진 놈이랑 1조 가진 놈이랑 인생이 달라질까? 10조 가진 놈이랑 100조 가진 놈이랑 인생이 다를까? 뭐 100조 가진 놈은 하루에 10개 먹고 1조 가진 놈은 뭐 2개 먹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나 100만원 버는 사람과 150만원 버는 사람 인생이 완전 달라요. 150만원 버는 사람과 300만원 사람 인생도 다르고요. 좀 느낌이 좀 오지? 뭔가 좀 느낌이 싸하게 오지? 그죠? 임계점을 돌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통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임계점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가 내가 무언가를 달성하느냐 못 달성하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미칩니다. 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만약에 이것이 같다고 보면 남는 건 이밖에 없어요. 제가 꼰대라서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뭐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뭐 멍때리는 것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인생 살아보면서 이것을 넘어갔던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이거를 타고나면 좋겠어요. 정말 타고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우성이 형이나 박보검이나 송중처럼 생겼으면 나 이짓 안 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가 맨날 하루 12시간씩 책상에 앉아있고 막 책 보고 공부하고 안 해요. 저도 그냥 막 열심히 더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없잖아, 난 능력이. 그러면 그 다음엔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사기꾼들이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운을 내 쪽으로 만든다. 어떻게 하면 운을 나한테로 오게 만든다. 제가 장담콜 할게요. 그 사람 100%, 99% 아니에요. 100% 사기꾼입니다. 운은 통제 불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운이라 불러요. 럭은 통제 불능의 영역이에요. 통제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운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건. 손 들었니? 아니.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살다가 어떤 운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게 뭐지? 부적 같은 거, 사기. 그 대표적으로 사기야. 부적, 사주, 타로, 뭐 있잖아, 뭐 많아. 종교. 어떻게든 운을 자기 쪽으로 만들어드린다는 모든 영역의 말은 다 사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운을 나한테로 끌어온다는 건 없어요, 그런 건. 그럴 수 있다면 그건 운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다르게 불러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똑같은 숫자만 계속 나오게 한다. 그건 뭐다? 주사위 기술이라고 해요, 우리는 건. 야바이꾼 주사위 기술이라고 그러지 운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쵸? 사실 여러분들이 20대 되면 온 상황에서 여러분을 다 속여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속여요. 자연도 보면 동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절대 어미나 아빠 안 건드려요. 제일 먼저 누구 건드린다? 새끼 먼저 건드린다. 언제나. 새끼 먼저 건드리고 두 번째 건드리는 게 병든 동물, 세 번째 늙은 동물 이렇게 건드려요. 새끼가 항상 1순위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기꾼의 타겟팅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겟팅이에요. 왜? 미안하지만 제가 멍청하거든.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막 사기쳐도 막 열심히 사기를 막 따라가요. 매번 이렇게 타로하고 있고 매번 사주팔자 보고 있고 매번 궁합 보고 있고 매주 이짓합니다.
사기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해요. 계속 쏘거든.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볼게요. 내가 운의 영역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남아있는 것들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상수예요. 그래서 얘는 변수고 일종의 이 두 개는 내 컨트롤 아예 바뀝니다. 아예 바뀌고.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막 해요. 한 번씩 중간만 하면 되지. 인생에서 중간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앞서 나갈 필요 있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말 한 70년대까지도 맞았을 수 있어요. 넉넉잡한 80년대 IMF 전까지 그럴 수 있어요.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IMF 전까지는 어쩌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중간만 하면 된다는 말. 우리가 이걸 정상분포라고 부르는데 인생이 이게 정상분포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중간만 하면 되지라는 말은 정상분포를 가정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함수를 우리가 몇 함수, 파워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한번 봐. 중간이 어디 있지? 중간 여기 있지. 대충 중간. 여기 중간은 여기 있어요. 여기 중간은 여기 있다. 높이가. 왜 이렇게 됐냐?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이 분포는 이렇게 따라갑니다. 특히 경제적인 것들 더 그래요. 이 경제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런 몇 함수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예를 들어 들어보자. 엄청나게 잘생긴 언니 오빠들은 평생 몇 명 사귈까? 결혼 전까지. 결혼 안 하고 치면. 일반적인 남녀가 한 3번, 4번 연애한다면 정말 존잘 좋은 애들은 몇 번 연애할까? 걔도 3번, 4번이라고 생각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 곱하기 10이에요. 최소 한 10번, 20번씩 해요, 걔들은. 원래 그래요. 그게 원래 몇 함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능력이 한 단계 있는 애는 나랑 급여를 한 단계 높게 받을까?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중간만 하면 된다. 중간만 하면 되지라는 말은 그건 예전 이야기고 혹은 일어나지 않은 판타지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고. 절대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우리 것만 얘기하자. 지금 SSF가 지금 지난 2년, 3년 동안 받았던 상위 개수는 제가 다 통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전체에서 최고급이에요. 가장 많은 최고 수준이에요. 즉 우리과 전체 SSF 자체가 이미 역함수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이미 증명됐다고. 우리과보다 조금 못한 애가 이렇게 왔다고?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 몇 년간 우리 학과에서 공무원 시험을 붙은 애 보면 2군데 이상 붙은 애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안 붙은 애는 끝까지 안 붙어요. 단 한 개도. 1차로 공무원 못한 애 너무 많고 되는 애는 2차를 넘어서 지방, 전국 다 돼요. 걔는 골라갑니다. 이게 반복이었어요. 한 군데 되는 애 아니라 주로 2군데 다 돼요. 걔는 골라갖고 안 되는 애는 3년, 5년 동안 한 번도 1차 통과 안 돼요. 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현실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되어 있다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있다고 믿으면 나중에 제 나이쯤 더 나이쯤 돼서 여러분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삶을 인정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영역에서 이런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물론 이렇게 삶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옳다 이렇게 가야 된다가 아니라 현재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최소한 나는 말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말이죠. 자,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수업 영역으로 좀 넘어갈게요. SF가 아니라 제가 수업 영역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왜 표계평도 그렇고 왜 공모전도 이렇게 준비를 하냐, 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오냐, 왜 여러분들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이거 하버드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인데, 연구 결과예요. 이게 지금 교감신경 뇌파거든요. 수면할 때 이거 뇌파가 좀 나왔고요.
실험할 때 이 정도 나오고 공부할 때 이 정도 나오는데 수업 들을 때나 TV 시청할 때는 래퍼가 거의 비슷하죠.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버드에서 애들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래퍼가 눈만 떠 있고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지 않아요.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 혹시라도 강사가 좀 다른가 싶어서 똑같은 대상으로 해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논리적인 강사랑 대충 떠듬떠듬 하는 강사랑 이렇게 수업을 나눠서 이렇게 해봤대요. 시험 끝나고 시험을 쳤대요. 점수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대요. 왜? 래퍼가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재밌게 하는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그 교수님을, 그 강의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TV 나온 것보다 박봉민 TV 나온 게 낫잖아. 그치? 내가 TV 나온 것보다 송중기가 TV 나온 게 낫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TV 시청하고 비슷하게 수업을 들어요. 내가 수업을 안 듣는다는 뜻을 지금 애들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수업 열심히 듣는데요.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 똑같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어요. 당신들이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 기준에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수업을 할 때,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러한 형태로 갑니다. 어떤 것을 접근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이해하고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지 옳은 건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활용하는, 흔히 말해서 지식의 한 4단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서 리터러시라고 얘기합니다. 문해력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런 기사 혹시 보셨나요? 한국 사람들이 실질 문맹률이 전 세계 탑의 수준에 가깝다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 한국 사람들이 문해력, 우리가 문맹률이 되게 낮죠. 세종대왕님께서 사랑하사 우리가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역으로 글을 보고 그 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 삶에 평가하는 영역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제로까지 아니까 좀 오반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 중에 한 명이에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문해력이 낮을까? 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보는 거지 글을 이해하거나 그 글을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혹시? 없죠. 여러분 없어요 거의. 교과서는 진리잖아. 진리요, 생명이요, 모든 근원이잖아. 어떻게 교과서를 부정해? 그렇지 지원아? 교과서를 부정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즉, 이거 이해까지만 하고 끝내요. 대부분.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이걸 평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과서를 시를 읽었는데 도저히 이런 망할 시가 여기에 왜 교과서 실렸냐 해본 적 없죠? 없어요. 그렇으면 그 시를 교과서 째써야지 이렇게. 난 다시 안 볼 거야. 이렇게 쭉 던져서 해야지. 난 도저히 이 시를 용납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난 이 친일파 새끼가 쓴 시는 도저히 내가 보고 싶지가 않아. 그쵸? 그 사람 많잖아. 독재시대에 들러붙거나 친일파에 해가지고 썼던 시인 많잖아. 내가 좋아하는 시인도 그런 시인 한 명 있어요. 시는 정말 더럽게 잘 써. 근데 그 사람 인생 자체는 쓰레기야. 그런 사람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시가 교과서에 다 나오거든. 보고 싶냐?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 이게 일정 정도의 주입식의 영역이고 이것은 일정 정도의 산출형, 제가 이름 지었어요. 산출형 내지는 다른 이름으로 전문용어로 한다면 이것은 여기 해놨는데 여기 있는 meaningful learning 영역이에요. meaningful learning. 오스펠이 만든 meaningful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지식에서 내가 오늘 A를 알고 있어. A를 알고 있는데 A뿐만 아니라 B, C를 A랑 잇대서 공부하는 방법을 흔히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전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하면 이런 형태로 갑니다. 이런 형태. 즉, 이 영역이 더 중요하지 이 영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걸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할 정도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갑니다. 즉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할 수업도 철저할 정도로 여기에 맞춰가지 이쪽 영역을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모든 목적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즉, 기승전결 중에 우리는 결부터 보고 갑니다. 한 번도 여러분 살면서 이걸 이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계편 수업이 어려운 거예요. 왜? 모든 건 기승전결로 간다고 우리는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했다. 근데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나 공모전이나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부터 갑니다. 결. 끝을 보고 가요. 끝을 보고 시작합니다. 끝을 보고. 나는 이런 걸 하겠다. 잠시만. 끝을 보고 가겠다. 내 끝을 나는 알아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완성되면 저렇게 될 것이야 라고 내가 결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찾겠죠. 그 다음부터 자료를 찾아요. 그치? 지희가 너 그렇지? 희지가 너 그렇지? 지영아 너 그렇지? 내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찾고 결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목표를 설정한 다음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해요. 자료를 찾고 자료가 얼마나 나한테 맞는지 평가하고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가요. 이게 프로그램 단계예요. 자, 우리는 처음부터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이나 공모전이나 처음부터 우리 인식체계를 바꿔야 돼요. 자료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경영학으로 말하면 비전을 먼저 세워요. 비전. 이런 비전을 먼저 딱 세워버립니다. 이 비전에 맞는 자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공모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처음 공모전 시작할 때 이런 말, 처음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할 때 선생님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뭐 이렇게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미안하지만 멍청한 질문이에요. 아는 게 없어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생각해봐. 지금 없는 미래의 결과를 내가 만드는데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만들 때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뭘 자료로 갖고 만들겠어? 없는데 미래를 보고 내 저 미래에 무엇을 만들어내겠다 결심하고 나간 다음에 자료를 찾고 도구를 찾고 방법을 찾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수생들은 몰라서 아이디어가 없어요. 황당한 소리예요. 이 로직에 따르면 황당한 소리라고. 아이디어를 먼저 나오고 나서 자료를 찾는 거지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자료가 목표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승전결로 수십 년 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 그게 맞는 줄 알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먼저 결부터 정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제발 되라.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요. 이게 아이디어 구성의 논리예요. 이게 비전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세웠던 정말 유명한 비전이 있어요. 기억나나? MS 비전? 지금은 좀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내가 공부할 때마다도 MS 비전 알아 혹시? 몰라? 혹시 안 들어봤니? 비전? 모든 이의 책상에 컴퓨터를 모든 이의 책상에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 PC에 그게 이게 비전이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라는 건 학교에 한 대 있고 뭐 이딴 세상이었잖아. 근데 모든 이의 컴퓨터에 뭐 책상 위에 컴퓨터를 이 비전이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일어났지. 비전이 현실이 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비전은 더 이상 폐기됐을 거예요. 다른 비전을 세우겠지. 이미 비전이 현실되면 더 이상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이에요. 뷰라고. 뷰. 저 멀리를 보는 뷰라고. 그게 비전이에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아주 저 먼 곳을 바라보는 뷰. 그게 비전이라고요. 여기서 있는 거예요. 비전에서 무슨 아는 게 어딨어. 뭘 무슨 자료가 왜 필요해? 비전인데. 그러니까 내가 공모전이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짤 때는 나의 비전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결이라고. 활용 단계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공모전 할 때 어떤 사이트, 영역, 대상자 이게 쭉쭉쭉 봐요.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 가서 보통 위비치나 싱크시나 이렇게 있어요. 그 공모전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먼저 찾죠. 보통 이제 주제를 찾아요. 그 주제 안에서 내가 원하는 비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된 거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플라스틱 제로 이런 비전을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전에 맞춰서 공모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되고 보통 공모전 참여 도식 프로그램 참여 도식은 선정, 공모주제 선정, 아이디어 회의, 기획, 작성, 수정, 가공 쭉쭉쭉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작년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공모전 본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본선 하고 바로 최종 결과 나오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요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요 단계 위까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자를 선정하고 나서 주제 선정하고, 이 주제 선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 비전을 설정하는 거예요. 결을 먼저 설정한다는 거예요. 결을 설정하고 나서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고 기획하고 계획서를 수정하고, 이 수정 작업을 한 10번 합니다. 10번 가까이 하고 다시 내부도 발표를 해보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모전 참여 과정입니다. 이거는 공모전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이디어 자체가 이래요. 내가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는 건 이거 있어요. 내가 팀별 과제라든지 뭐 수업에서 팀별 과제 하지 않지만 공모전 같은 건 팀별 과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몇 가지가 하나 있어. 팀별, 뭐 2명 내지 3명의 팀별 과제를 해. 그러면 팀별 과제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서로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뭐 살붙이는 거는 여러 명이 해도 돼요. 근데 비전은 누가 설정하냐? 한 명이에요. 비전은 누가 설정하냐? 팀장인 한 명이 설정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비전을 둘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 오직 한 명이 설정해요. 왜? 내 생각이니까. 오롯이 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과 말해서 수정하거나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요. 학생들이 한 명 와가지고 종종 선생님 저 아이디어 없는데 좀 아이디어 논의할게요. 해봐라. 그리고 그럼 뭐 이렇게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얘가.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져오면 그 목표의 한계점이라든지 목표가 가지고 있는 뭐 오류, 아니면 목표가 달성 불가능할 것 같은 영역, 아니면 목표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러나 없는 목표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건. 친구 둘이서 열심히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표가 생기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예요. 그냥 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짓은. 내가 어떤 걸 할 때는 혼자 생각하세요. 혼자서 불 끄고 하든 뭐 TV를 보든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비전을 혼자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미션이라든지 전략은 여러분들이 친구랑 함께 할 수 있어요. 같은 팀원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비전은 오롯이 날 거예요. 남이 내 비전을 만들어줄 수가 없고 타인과 논의를 통해서 내 비전이 형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목표를 할 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할 때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오롯이 나만의 비전을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일어나요. 즉, 이 작업, 여기서 이제 이쪽 어딘가에 비전을 만들겠지, 목표를 만들겠지, 이 작업은 혼자 하는 겁니다. 둘이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못 도와준다고. 뭘 도와줘? 이 다음 단계부터는 함께 할 수 있겠죠. 누군가와.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어느 쯤에서 하는 짓은 오로지 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라고. 남이 못 도와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18년씩 우리 했던 이야기, 19년에 아까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 1회는 상 받았어요. 우리 1회는 상 받았고 활동 결과 이제 제가 보면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이 활동 결과를 이렇게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PPT로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다. 이거 내가 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되게 두려웠다. 자꾸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려웠고 불안했다. 누구나 불안했어요. 누구나 불안했다고.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실패가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10번 정도 떨어지니까 그냥 뭐 대충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기를 하면서 내가 뭘 실패했는지, 내가 뭘 부족했는지 서로가 이해하려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팀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상을 받다 보니까 내가 달라진 거를 느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작년에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이걸 정리를 해놨고, 이야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발표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프로젝트라는 것, 프로그램이라는 기획 아이디어라는 것을 영역에서 봤을 때,
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하늘아래서 뚝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 저 아이디어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무슨 뭐 어떤 실험 발견처럼 뚝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오래 바라보면서 오래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오롯이 나만의 것이에요. 타인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 나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아이디어 던져줘 이런 거 어때? 받아들이면 돼요. 그 아이디어를 오롯이 나의 것으로 개발하는 것은 정말 나의 몫입니다. 나의 고독함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대부분 고독해요. 외로워요. 혼자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도와줘요. 부모도 친구도 연인도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그냥 오롯이 나만 생각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하면 좋을까? 이거 만약에 형성되었을 때 뭐 미래는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써보는 거예요. 그려도 보고 써보고 혼자서 뭐 해봐요. 모르면 찾아보기도 하고 정보를 막 이때 봅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무엇이 비로소 최초의 여러분 태어나서 최초의 여러분 오롯이 여러분 것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건 아니에요. 과제가 너희 생각이니? 미안, 과제 너희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 과제 내가 줬잖아. 내 아이디어지. 내 아이디어를 내 기준을 너희가 따라왔지. 너희는 과제를 하는 워커였을 뿐이지 과제를 하는 도전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니?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건 내 아이디어잖아. 이게 내 아이디어지. 네 아이디어 아니라고. 네가 과제를 A를 맡든 B를 맡든 C를 맡든 너희는 워커로서 했을 뿐이지 달성을 했을 뿐이지 성취를 한 게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A를 맞았다고 선생님 저 이거 성취했어요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달성을 했다고. 과제를 A를 달성했고 B를 달성했고 C를 달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만약에 표계평 수업과 이 공모전에서 정말 저는 표계평 수업도 그렇고 공모전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어떤 디테일한 거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하는 방법과 내용만 이야기를 해주고 오면 비판만 할 뿐이에요. 이상하다고. 막 이해 못하겠다고. 그거 진짜 개구리다. 그럼 치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고칩니다. 여러분 몫이에요. 내가 뭘 해주겠니? 그리고 만들어낸 10장, 20장의 페이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어쩌면 처음으로 해보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혼자 해보는 건 있어요. 일기 같은 거. 혼자서 끄적끄적 대보는 거.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렇게 끄적끄적 대보는 것들은 물론 여러분의 것인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이러한 아이디어 공모전, 프로젝트, 프로그램과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다른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은 아무 기준이 없죠. 아무 기준이 없죠. 우리가 일기 쓴다고 해요. 아무 기준이 없이 써대는 글들은 일기라고 부릅니다. 일기의 영역 같은 것들이요. 누가 보지도 않아.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런 감도 치워요. 그렇죠? 근데 소설만 하더라도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틀이라는 게 있다고. 틀 안에서 나의 생각을 채우는 일은 일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예 틀이 없이 내용도 없이 막 쓰는 글은 진짜 개나 소나 다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오는 애도 그냥 쓰라면 다 써요. 여러분 일기나 초등학교 일기나 뭐가 달라요 사실. 근데 정확한 틀 안에서 이 틀 안은 외부 기준이에요. 외부 기준을 주고 외부 기준에 여러분 생각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거기서 기준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것. 그 기준을 넘어서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축복받은 누군가만 해요. 축복받은 누군가 누구냐?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사람. 타고난 능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하는 사람이 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외부가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무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창의성, 창의적인 결과물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something new예요. 그게 something new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제와 이 동아리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어쩌면 태어나서 만들어내는 최초의 창의적인 무엇이에요. 창의적인 무엇이라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창의적인 무엇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졸업하면 너무 슬프지 않아? 정말 슬프지 않아요? 그냥 평생을 일꾼으로 살래? 평생 죽을 때까지 일꾼으로 살래? 그러면 괜찮아요. 뭐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아.
뭐 내 인생은 아니니까. 근데 저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건 뭐 슬프겠지. 공부를 좀 못하는 건. 근데 뭐 공부 잘할 거라 생각 안 하니까 어차피. 공부를 못하는 것도 슬프지만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창의적인 것을 해보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다 살면 그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슬퍼요. 선생님은 그래도 직업 자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 학기 매년 창의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해보고 실패도 하고 그냥 나를 만족하고 살아요. 실패하더라도. 근데 여러분은 졸업할 때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창의적인 걸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취도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비로소 여러분들이 일꾼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겠죠. 그러니까 뭐 연구자, 도전자, 디자이너, 화가, 예술가, 운동가 뭐 뭐든 이렇게 불릴 거 아니야. 다른 이름으로. 일꾼 말고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졸업하기 전까지 다른 이름으로 한번 불려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름으로. 작가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그러니 이 수업에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 워크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기존에 있는 상식, 기준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두 번째, 그것을 얼마나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 동아리 그리고 이 과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워크숍을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